안녕하세요. 메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종훈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참고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기반으로 매트랩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자동주차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영상은 시뮬링크로 구성된 자동주차 시스템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리얼 게임 엔진으로 3차원 시각화한 영상입니다. 오늘 다룰 자동주차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는 맵을 기반으로 현재 차량의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계획해서 계획된 경로에 따라서 차량의 조향 및 엔진,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등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로스와 같은 분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개발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제 구성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일단 주차할 공간의 맵이 주어져 있고 차량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공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목적지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델은 비헤이비어 플래너, 모션 플래너, 컨트롤러로 구성이 돼서 각각 경로 계획의 목적에 따라서 모션 플래너의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중간 기착지, 최종 목적지에 차량이 도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로 충돌 없이 안전하고 차량이 그리고 실제로 추종 가능한 궤적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궤적을 차의 기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빼놓은 부분이 있는 거죠.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슬램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나 관성학법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식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오늘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 모듈들을 차량 다이나믹스와 포함을 해서 시스템 수준의 검증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환경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모듈들을 로스2 환경에서 통합 배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 시간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서 넓은 시각에서 시스템 구성을 고민하고 각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설계 항목으로 내려와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추정하는 몇 가지 제어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나면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시뮬레이션 환경을 알아보고 각각을 이용해서 피드백,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로스트로 배포가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시스템의 구성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그걸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중심에는 패스 플래너가 있습니다. 이 패스 플래너는 매 샘플 타임마다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한 번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경로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경로 계획을 해라, 도착지에 도착하면 완료를 해라, 이런 상위에서 패스 플래닝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비헤이비어 플래너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경로가 필요할 때 경로를 성공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생성된 경로를 차량이 추종하기 편하게 패스 스무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패스를 갖다가 만들고 나면 패스 플래너가 제공한 목표 속도 값을 기반으로 해서 급정거나 급출발이 없는 경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따르는 속도 프로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경로와 속도 프로파일을 합쳐서 이제 트래젝터리, 궤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궤적은 아시다시피 시작점부터 목표점까지 전체에 걸친 궤적이니까 제어기는 제어 주기마다 이 전체에서 내가 딱 관심 있는 부분, 자차량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궤적 중에서 어느 지점을 목표로 하는지, 얼마나 그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제어 목표를 찾는 것을 트래젝터리 어널라이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 위치와 그때의 주행 방향 정보는 횡방향 제어기를 통해서 조향 제어 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기준 속도와 그때의 주행 방향 정보는 종방향 제어기를 통해서 엔진과 브레이크를 위한 종방향 가속도 제어 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차량이 움직이게 되고요.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량에 장착된 센서가 출력하는 데이터가 취득이 되게 되면 차량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은 패스 플래너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차량 제어기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렇지만 차량이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했는지 파악하는 데도 역시나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신호를 기준으로 비헤이비어 플래너 모드도 다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는 각 컴포넌트끼리 주고받는 정보입니다. 자, 오늘 예제에서는 이 정보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총 4개의 상위 컴포넌트로 다시 구분지어서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시전, 플래닝, 컨트롤, 비클로 나눴고요. 각 서브 컴포넌트끼리 주고받던 정보들은 이제 상위 컴포넌트끼리 혹은 상위 컴포넌트 내에서만 존재하는 정보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와 함께 퍼셉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은 이 예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컴포넌트는 비클 컴포넌트의 하위로 종속이 돼서 차량 모델에서 출력하는 포즈와 속도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로 그냥 대체를 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굳이 수행하지 않고요. 자, 지금 보는 그림은 비교적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스템 아키텍처에 매우 간단한 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을 갖다가 만약 한다 그런다면 펑션 아키텍처, 로지컬 아키텍처, 피지컬 아키텍처와 같은 다양한 뷰에서의 다양한 또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생략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거죠. 실제 시스템 아키텍처에 뭐 다양한 유형의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주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의 구성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막 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림을 엄청 작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요구사항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공간이 더 부족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아키텍처를 갖다가 그리는 데 있어서 비주어와 같은 단순한 스케치 툴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 아키텍처와 요구사항을 편안하게 관리를 하면서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스케일러블한 방법은 없을까요? 매트랩 시뮬링크 환경에서는 이 작업을 시스템 컴포저라는 툴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컴포저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분석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는 시뮬링크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위 메뉴 구성이라든지 뭐 프로퍼티를 보여주는 방법, 기타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시뮬링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블럭이 아닌 컴포넌트와 이의 조합인 컴포지션 형태로 내용이 구성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이런 컴포넌트의 형태는 창 왼쪽에 팔레트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매트랩 메뉴에서 뉴 버튼으로 새로운 시뮬링크 모델을 하나 엽니다. 시뮬링크 스타트 페이지가 열리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시스템 컴포저에서 아키텍처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앞장에서 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요. 우선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왼쪽 팔레트에서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위치시킨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방법은 왼쪽 캔버스에 이렇게 일단 만들고요. 또 다른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캔버스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레프트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컴포넌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만들고 싶은 컴포넌트의 구성이 유사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옆으로 컴포넌트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하나를 복사를 해보죠. 그리고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조금 위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컴포넌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을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내부로 들어간 컴포넌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브 컴포넌트를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포넌트 간의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서브 컴포넌트의 모델링을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 간에 주고받는 연결성을 표현합니다. 컴포넌트의 가장자리에 커서를 위치를 하면 포트의 아웃라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3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 각각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그리고 피지컬 시스템을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웃풋 포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름을 기입하도록 에딧 창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포트의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자, 생성된 포트를 클릭해서 쭉 잡아당기면 시그널이 뽑혀 나오고요.
자, 다른 컴포넌트의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풋 포트가 생성됩니다. 같은 신호도라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싶으면 포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포트들과 신호선들을 갖다가 쭉 모델링을 합니다. 포트는 컴포넌트의 내면, 왼쪽, 오른쪽, 지금같이 하단에도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상관없이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브 컴포넌트로 이동하면 상위 컴포넌트의 포트가 캔버스의 가장자리에 지금처럼 나타나고요. 포트의 모델링이나 각 포트 간에 연결하는 방법은 서브 컴포넌트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구성 요소도 파악해서 설계했고요. 그들 간의 연결성도 모델링을 했으니 각 포트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넘겨줄지 그런 거를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상단 메뉴에서 자, 인터페이스 에디터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인터페이스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Create Interface 버튼을 눌러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하나는 이름을 Vehicle State라고 짓고 하나는 Command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Vehicle State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Element 버튼을 눌러서 Vehicle State의 서브 엘리먼트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Current Pose, Current Velocity, Current Yaw Rate, Current Steer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각각 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각 엘리먼트의 디멘전, 그리고 단위, 상한값, 하한값 등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커맨드도 구성을 하고요. 이제 지금 만든 인터페이스를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아키텍처에서 Vehicle State 인터페이스를 할당할 포트들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복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Property Inspector 창에 인터페이스 네임란에서 드롭 다운 메뉴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Vehicle State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포트의 인터페이스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 모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각 아키텍처의 그 자체를 갖다 설계하는 일입니다. 요구사항들로부터 기능을 나열하고요. 세분화해서 펑셔널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기능들을 갖다 그룹핑해서 로지컬 아키텍처를 만들고 하드웨어 같은 피지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또 가장 올바른 위치에 위치시키고 중복 없이 설계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설계의 최적화를, 구조의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구사항으로부터 세 아키텍처 간의 태스크들을 이렇게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작업을 얼로케이션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그룹핑해서 어느 하드웨어의 위치에서 시킬 건지 이렇게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양한 뷰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뷰를 통해서 컴포넌트 간의 동적인 비헤이비어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요구사항으로부터 설계, 구현까지 트레이서빌리티, 종속성을 갖다가 쭉 확보를 하고 스테레오 타입을 적용해서 시스템 수준의 분석을 한다든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실 시스템 컴포저가 다른 아키텍처 디자인 툴과 가장 다른 점, 가장 장점인 부분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내부 실제 구동이 가능한 디자인 모델,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까지 여기서는 즉 시뮬링크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링크 모델과 아키텍처 모델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키텍처 모델에서 설계 모델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를 갖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마우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Create Simulink Behavior 항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뮬링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창이 나타나고요. 컴포넌트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의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보는 데이터 딕셔너를 이용해서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시뮬링크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고 컴포넌트의 포트에 해당되는 시뮬링크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시뮬링크 포트가 조금 달라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뮬링크 포트의 조금 다른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컴포넌트에서 지정한 인터페이스 정보는 이제는 시뮬링크 포트에서는 버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좀 전에 지정했던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걸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텍스트 메뉴로 돌아와서
그 밑에 시뮬링크 비헤이비어 밑에는 스테이트 플로우 비헤이비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정하시면 로직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시뮬링크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을 갖다가 연결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링크 투 모델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연결할 시뮬링크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 굳이 아키텍처 모델에서 포트를 설계하지 않으셔도 시뮬링크의 포트를 자동으로 아키텍처 모델에다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신호선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아키텍처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시뮬링크 모델을 연결을 하게 되면 요 처음에 오른쪽 클릭했던 아키텍처 모델에서도 이제 이렇게 시뮬링크가 연결됐다라고 하고서 시뮬링크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맞춰서 설계 모델을 다 추가를 완료를 하면은 그 아키텍처 수준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채우지 못했으니까 이제 각 상위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비헤이비어를 안에 설계 모델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부분은 자동 주차의 패스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패스 플래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트랩에서는 내비게이션 툴박스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 이 두 가지에서 여러 가지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M, A-스타, 하이브리드 A-스타, RRT, RRT-스타와 같은 다양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단 A-스타 패스 플래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A-스타는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그리드로 나누어서 디스크리트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입니다. 시작되는 그리드 안에 모든 노드들을 미방문 상태로 방문하지 한 번도 검색해 본 적 없는 상태로 설정을 합니다. 설명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몇 번의 탐색 과정을 수행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작점에서 조금 떨어진 현재 검색 대상 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현재 위치 주변에 있는 unvisited 미방문 노드들을 모두 고려 대상 노드로 설정을 해서 시작점에서 현재 위치를 지나서 미방문 주변 노드까지 도착하는데 대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자, 이 거리를 코스트 함수에서 gn으로 표현되어 있는 코스트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거리는 경로의 종속성을 고려를 해서 삐뚤삐뚤하게 저 지점까지 갔다 그러면 그 삐뚤삐뚤한 거를 다 고려한 그런 거리값입니다. 그렇지만 휴리스틱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목적지부터 지금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한 거리는 우리가 아직 그 경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점 사이에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휴리스틱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gn 값과 hn 값 두 코스트 값을 더해서 이 해당 새로운 언비지티드 노드에 대한 코스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해당 노드들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코스트보다 요번에 새로 계산된 코스트가 만약 낮다면 이제 코스트를 변경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점이 더 이상 탐색할 언비지티드 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노드는 이제 방문 노드로 비지티드 노드로 설정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검색에 설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검색을 갖다가 이제 수행하지 않고 검색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면 미방문 노드 목록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가진 노드를 갖다가 이제 현재 검색할 노드로 선정을 해서 3번 항목부터 다시 그 검색 작업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쭉 반복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가진 방향으로 쭉 검색을 이어나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폭방향으로 이제 쭉 넓어지는 형태의 비헤이비어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장애물을 갖다가 회피하고 나면 이제 다시 가장 가까운 점들부터 가장 가까운 경로로 목적지까지 검색을 수행해서 경로를 찾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패스 플래너를 자동 주차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여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 내용을 써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교적 간단한 A-스타 패스 플래너는 왜 자동 주차에 사용을 할 수 없을까요? A-스타 플래너는 디스크리트 플래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공간을 유한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공간에 차를 집어넣으려면 공간을 나누는 이 단위 길이 그리드의 사이즈가 엄청 작아야 되지만 그 그리드가 작아질수록 계산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냥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태 공간은 연속된 공간이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내가 넣고 싶은 작은 공간 안에 차를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공간 안에서 경로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한히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 탐색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속 공간 안에서 한다기보다는 연속 공간 안에서 로봇이 다다를 수 있는 상태를 샘플링해서 패스 플래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걸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결국 어떤 방법에 의해서 로봇의 상대를 샘플링하고 그 샘플들의 조합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임의적인 샘플링 방식에 의해서 반드시 답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찾아진 경로가 최적 경로라고 보장할 수도 없지만 연속 공간 내에서 빠르게 경로를 갖다가 찾아간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RM이나 RRT 같은 방식이 이에 속하는데 앞으로 사용될 패스 플래너 중에 하나가 이 RRT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RT는 Rapid Explore Random Tree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RRT는 무작위로 샘플링된 상태로 상태 공간 안에 탐색 트리를 생성을 합니다. 자, 임의의 상태. 여기서는 이제 노드, 점으로 표현되는 요 노드를 갖다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xland라고 샘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트리 안에 있는 점, 다른 노드를 갖다 하나 선택해서 쭉 벡터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리 선정해 놓은 입실론이라는 거리만큼 이렇게 원래 탐색 트리에서 쭉 뻗은 그 새로운 노드를 갖다가 하나 만들고요. 그걸 xN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New가 새로운 노드로 이제 트리에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아무데나 점이 찍히더라도 어찌됐건 그 트리 안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붙어서 트리를 확장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 경로를 찾아내게 되는데 임의적인 트리의 확장이라는 특징 때문에 탐색 영역이 넓은 고차원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을 포함한 공간에서 로봇의 상태에 해당되는 노드를 임의로 생성해서 경로를 찾게 됩니다. 자, 하지만 스탠다드 RRT는 목적지의 딱 탐색 트리가 도달하는 그 순간에 딱 끝이 납니다. 검색 과정이. 그래서 꾸불꾸불하고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RRT 스타는 기존 RRT와는 달리 탐색 트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검색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로가 만약 있다면 기존 경로를 변경하고 이를 미리 정해놓은 횟수만큼 계속 수행해서 스탠다드 RRT보다는 좀 더 짧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좀 전에 찾아놓은 경로로 만족하지 않고 일정 횟수만큼 트리를 갖다가 계속 확장을 해서 지금 전혀 다른 경로가 수정된 것이 보이죠. 그 이후에도 훨씬 더 이제 타이트하게 패스를 가져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 RRT 스타 방법을 자율주행 차량의 패스 플래닝에 적용한 게 바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패스 플래너 RRT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도 사실 기본적인 RRT와 RRT 스타를 제공하지만 이거는 차량 형태의 로봇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디폴트 값은 차량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몇 가지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차량 형태의 로봇에 맞게 패스 플래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오늘 보여드릴 함수는 이미 차량용 로봇에 맞게 패스 플래닝이 적용될 수 있는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RRT 스타 함수입니다. 일단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패스 세그먼트를 보시는 것처럼 좀 작지만 너빈 혹은 리드 쉐프 모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빈과 리드 쉐프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주변 물체와 충돌을 체크하기 위해서 비클 코스트 맵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 비클 코스트 맵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패스 플래닝의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서치 트리 옵션을 키면은 RRT 스타의 탐색 트리 결과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패스 플래너는 처음에 주차 환경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 플래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작점과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플랜 메소드를 이용해서 플래닝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시각화하게 되죠. 이걸 코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각 항목에 대응되는 코드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드 중에서 비클 코스트 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클 코스트 맵은 맵 위에 장애물을 설정해서 패스 플래닝을 할 때 이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비클 코스트 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오큐펀시 그리드입니다. 0과 1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이미지, 즉 0은 빈 공간, 1은 장애물로 표현되는 이 이미지 입력으로 오큐펀시 그리드 맵을 만들게 되는데 패스 플래닝의 난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 차의 상태는 보통 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차는 점이 아니라 2차원 평면상에서 폭과 길이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려면 이만큼 장애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풀리게 되면 차는 계속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를 가로, 세로 길이가 차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완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충돌을 회피를 하려면 길이만큼의 지름을 가진 원만큼 이렇게 장애물을 부풀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차는 폭방으로 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를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패스 플래너는 이걸 고려하는 걸 원으로, 길이 방향의 원으로 크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좀 실제로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충돌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떨 때는 비효율적인 패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경로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클 코스트 맵에서는 계산 효율은 높이고 차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다른 하나의 입력으로 콜리전 체크를 위한 이 인플레이션 부풀림 정보를 갖다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콜리전 체크 함수는 몇 개의 원으로서 이 외부에서 입력된 차량의 크기 형상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콜리전 체크에 사용이 되게 되겠죠. 만약 3개의 작은 원으로 차량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폭과 길이 방향으로 약간의 마진을 고려를 해서 차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원으로 표현할 때보다는 이 장애물을 부풀리는 사이즈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폭 방향으로만 반지름을 이렇게 고려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장애물을 표현하는 영역의 크기가 작아져서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패스 플래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려가 필요할 부분은 바로 기구적인 제한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는 조향 시스템에 의한 기구적인 제한, 보통 에커먼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한 조건 때문에 바로 옆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일정 공류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RRT는 탐색 트리를 확장을 할 때 기존의 스테이트에서 새롭게 샘플링된 스테이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서 연결이 가능해야만 탐색 트리에 추가하게 되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이 너빈 혹은 리드 쉐프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옵션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더빈 모델은 시작 포즈에서 완료 포즈까지 좌선회, 우선회, 직진 이 3가지의 움직임을 갖다가 3번 조합을 해가지고 최적 경로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포즈는 수학적으로는 총 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즈라고 하는 것은 또 2차원 공간 안에서 자동차의 넌 헐로노믹 시스템에 대한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X, Y 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방위까지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요 서로 다른 포즈를 갖다가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 포즈와 완료 포즈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이 두 포즈 간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좌선회, 직진, 다시 좌선회에서 연결이 되니까 이걸 LSL 타입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우선회, 직진, 좌선회 해서 연결되니까 RSL 타입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주차는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서는 좁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후진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후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빈 패스 모델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후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게 바로 리드 쉐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직진, 좌선회, 우선회 표현되는데 여기에 움직임이 없음 N도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전진, 후진, 부호를 전진, 후진을 부호로 표현을 해가지고 총 48개의 움직임 조합을 사용을 해서 2개의 포즈를 연결하는 방법을 구현했고요. 나중에 그 중에서 2개가 제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46개의 움직임이 아래 표와 같이 조합이 됩니다. 이 표는 패스 플래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나온 테이블을 제가 참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2개의 포즈는 R 플러스, L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 마이너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패스 플래너 RRT 함수는 패스 플래닝을 할 때 내부 스테이트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너빈, 리드 쉐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플래너 RRT 함수는 플랫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다른 코드를 만들지 않아도 오른쪽의 그림처럼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패스 플래너 RRT만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하나는 하이브리드 A스타입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에서도 샘플링을 수행을 해서 모션 프리미티브를 생성합니다. 전진 방향으로 조향 제어에 따라서 몇 개의 포즈, 후진 방향으로 몇 개의 포즈를 샘플링한 다음에 그렇게 새롭게 샘플링된 위치는 그리드상의 점 위에 위치하지 않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그리드하고 상관없이 컨티뉴어스한 공간 안에 A스타를 수행하는 걸 하이브리드 A스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량이 가진 에커먼 컨스트레인트도 자동으로 고려가 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한한 공간을 탐색해서 목적지까지 연결하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탐색에 소모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휴리스틱 코스트를 조금 특별하게 선택해서 탐색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자, 한 가지가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는 넌 헐러너믹 휴리스틱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 코스트로 이제 현재 고려 중인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리드 쉐프 같은 넌 헐러너믹 모션을 이용해서 도달하는 거리를 휴리스틱 코스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좀 더 빠르게 수렴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헐러너믹이지만 장애물을 고려하는 휴리스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구적인 컨스트레인트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장애물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휴리스틱 중에서 큰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A스타를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플래너 하이브리드 A스타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샘플이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샘플링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후 방향으로 경로가 확장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도착 지점에서는 샘플링 방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딱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리드 쉐프 모델을 이용해서 목표에 한 번에 연결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어널리틱 익스펜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하이브리드 스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이것 외에도 다양한 튜닝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탐색 시간이나 생성 경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코스트 맵 정하고 주변 환경 설정하고 플래너 오브젝트 생성하고 시작점, 목표점, 그리고 플래너를 동작시켜 가지고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플랫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하이브리드 A스타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 즉 제어 입력에 대한 차원에서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RRT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패스 플래닝을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경로를 만들어서 이 따라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트릭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샘플링하고 몇 가지 그 주변 작업을 하는 클로즈드 룹 RRT라는 방식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한 게 플래너 컨트롤 RRT라는 방식이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트럭과 트레일러에 대한 경로 계획도 가능해집니다. 이 트레일러의 특징은 전진과 후진할 때 모션이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후진 시에는 그 인풋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럭과 트레일러가 접혀버리는 잭나이핑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 모델을 모델링해서 제어 입력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트랙터 트레일러에 대한 주차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예제를 갖다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소개해드릴 방법은 스탠리 메소드입니다. 스탠리 메소드는 내부에 바이시클 형태의 키네매틱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기준 궤적을 따르는 스티어링 앵글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네매틱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저속 주행에만 사용이 되지만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블락은 이렇게 내부에 다이나믹 바이시클 모델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 관련된 클로즈드 룹 시뮬레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이나믹 모델을 고려를 하게 되면 타이어 슬립이나 스티어링 딜레이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의 장점은 전진과 후진 모션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차량의 종방향 제어에서도 스탠리 롱기튜디널 컨트롤 블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엔티 와인드업이 적용된 디스크리트 PI 제어이지만 역시나 전후진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로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어기를 사용해서 목표 궤적을 추정하는 간단한 예제도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래 링크 한번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 방법 외에도 좀 더 정밀한 종방향, 횡방향 제어를 통합해서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넌리니어 MPC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모델 프리뷰 컨트롤 툴박스에 예제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문서에 접근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컴포저의 아키텍처 수준에서도 이 모델들을 통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시뮬링크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그릴 때의 구분 그대로 디시전, 모션 플래너, 컨트롤, 비클 모델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디시전 파트를 보면 내용은 그냥 깔끔하게 매트랩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랩 코드를 시뮬링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매트랩 펑션 블럭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C, C++ 코드를 생성할 때 이게 이미 매트랩이라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 정도는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구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왼쪽 위에는 비헤이비어 플래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맵에서 글로벌 루트를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바로 패스 플래닝을 하는 게 아니라 4-5번에 나누어서 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이렇게 제어를 하게 비헤이비어 플래너에서 만들어 놨고요. 이때 각각을 갖다가 중간 기착지까지 갈 때는 더빈 모델, 그래서 전진만 고민을 하고 최종 목적지 들어갈 때만 리드 쉐프로 해서 후진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패스 플래닝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골 체커에서는 중간 기착지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도착 여부만 판단을 해서 비헤이비어 플래너에 다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모션 플래너 파트에서는 앞에서 결정된 패스 플래닝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패스 플래너 RRT로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때 출력은 패스 그림에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레프 포지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포지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XY 포지션 요 앵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구간을 전진해서 갈 것인지 후진해서 갈 것인지 디렉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적을 갖다가 차량이 따라가기에는 불용속적일 수 있어서 궤적은 아니죠. 경로죠. 경로를 갖다 따라가는데 이때 패스 스무더를 이용을 해서 각 웨이포인트들이 스플라인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부드러운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벨로시티 프로파일러에서는 급출발, 급정지가 없는 부드러운 속도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스무더와 벨로시티 프로파일러 같은 작업들은 개발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 엔지니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매트랩 펑션이라든가 시뮬링크 블록 형태로 혹은 벨로시티 프로파일러는 이제 시뮬링크 블록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어진 경로와 속도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뒤에 스탠리 레터럴 컨트롤러와 롱기튜디널 컨트롤러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 어널라이저 역할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 어널라이저는 전체 경로에서 현재 시점에 제어의 기준이 되는 차량과 가장 가까운 패스 세그먼트를 찾아서 이 지점에서의 기준 위치, 속도, 방향, 공유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패스 어널라이저는 그 특징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을 코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위해서 매트랩의 객체 지향 코딩 방식인 매트랩 시스템 오브젝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매트랩을 이용한 OOP 웨비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각 부분의 알고리즘에서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하는 차량 모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스티어링은 굉장히 단순하게 꾸며져 있고요. 비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종류의 비클 모델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외부 서드파티 비클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정밀하면 느려지고 간단해지면 빨라진다. 이 간단한 원리만 기억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자에도 싱글 트랙 모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예제를 구성하는데 퍼셉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했다면 이 화면의 시뮬레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큐보이드 시뮬레이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시나리오는 테스트하고 싶은 상황을 좀 빠르게 모델링 해가지고 쉽게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앱을 통해 가지고 구이를 이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도 있고 매트랩 API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도로망을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외부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로망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작성된 시나리오는 시뮬링크나 매트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 드라이브나 오픈 시나리오 파일 포맷을 이용해서 외부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주차장을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2021B에 처음 나온 기능으로 시뮬레이터 특성상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꽤나 정밀하게 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주차장의 외곽 형상을 결정하고요. 주차구역의 형상을 결정해서 주차장 영역에 그 만들어 놓은 주차구역 형상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코드에서도 보게 되면 드라이빙 시나리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주변 도로를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생략하고요. 네모 반듯하게 외곽점 4개를 정의해서 주차장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주차 구역을 만듭니다. 자, 일반 구역, 장애인 구역, 흰색 주차 금지 구역, 노란색 주차 금지 구역 이렇게 구성했고요. 자, 그래서 이 주차 구역들을 조합해서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주차구역들 몇 개를 조합해서 2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 소방차 전용 주차금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차와 주변 차량을 모델링해서 총 5대의 차를 추가했고요. 이렇게 그린 시나리오를 버드아이 뷰로 캡처를 해서 이진화를 하게 되면 오큐펀시 그리드 맵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매트랩 펑션 블럭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비클 모델을 갖다가 비클 모델의 출력을 그대로 시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매트랩 펑션 블럭을 비클 모델 옆에 위치를 시키고 오른쪽에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아까 오큐펀시 그리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성한 그 드라이빙 시나리오 변수가 있었죠. 시나리오라는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이 오브젝트 변수를 갖다가 매트랩의 저장 공간인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시뮬링크 모델로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요. 그리고 매트랩 펑션에 동일하게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차를 따라가는 듯한 카메라로 그림을 그리는 체이스 플롯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 샘플 타임마다 내 차량의 움직임 변화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체이스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그림도 업데이트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언리얼에서 그 작업을 해보죠. 자, 2019B에 출시된 이후로 상당히 여러 번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몇 개의 블럭을 제공을 해서 언리얼 게임 엔진과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시각화 측면으로만 저는 사용하기 때문에 2개의 블럭만 사용할 겁니다. 하나는 비클 블럭이고요. 여기에다가 차량 모델의 현재 위치를 갖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씬 컨피그레이션 블럭으로 이 블럭의 메뉴에서는 일단은 씬 소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폴트 씬으로 잡혀 있는데 디폴트 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미리 제공하는 10가지 정도의 장면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언리얼 에디터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언리얼 에디터에 로딩된 장면을 연결해서 코시뮬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저는 디폴트 씬 중에서 라지 파킹 랏이라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버드 아이 뷰는 이렇게 언리얼 코시뮬레이션을 위한 서포트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버드 아이뷰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맵을 만들어서 패스 플래닝을 해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쁜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해서 내가 목표하는 원하는 지점에 차량이 정확하게 주차되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완성된 모델을 실제 하드웨어로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 로스를 매트랩과 연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스나 로스2에 대한 지원은 동일합니다. 자, 매트랩과 로스를 갖다가 연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로스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혹은 로깅을 위한 시스템인 로스백을 오프라인에서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로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실제 로봇이나 시뮬레이터에서 취득한 신호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스백 데이터 리플레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트랩을 보면 백 파일을 갖다가 하나를 제가 선정을 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백 파일 안에 있는 토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토픽 관련된 메시지를 리드 메시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읽어 들여옵니다. 시뮬링크에서는 로스백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이 로스백 블록을 하나 가져와서 이 블록의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로스백 파일도 하나 선택하고 내가 불러올 토픽 이름도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로깅할 때 타임스탬프에 맞춰가지고 쭉 메시지를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메시지를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실제로 하드웨어로 가기 전에 기존의 로스나 로스2로 구성된 로봇이나 시뮬레이터에다가 이렇게 그냥 매트랩을 붙여가지고 코시뮬레이션 하는 형태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디플로이 되기 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먼저 코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랩 코드나 시뮬링크 모델로부터 C++ 코드를 생성해서 매트랩과는 독립적인 스탠드얼론 로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은 로스 API 블럭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의 모델과 같이 이렇게 블럭들을 갖다 포함해서 코드를 생성해 봅니다. 먼저 로스 앱을 갖다가 먼저 실행을 하고요. 어떤 버전, 로스 1인지 2인지를 결정을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로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URI와 접속을 위한 ID 패스워드 그리고 생성할 코드를 푸시를 할 캐킨 워크플레이스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네요. 쭉 지정을 한 다음에 자, OK 버튼을 누르고 자, 테스트 커넥션을 하면은 자, 마스터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갖다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드 버튼을 눌러서 빌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생성된 코드 뿐만 아니라 빌드를 위한 make 파일, 패키지 정보를 담는 XML 파일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다 한 번에 압축을 해서 자동으로 매트랩이 캐킨 워크플레이스에다가 이 압축 파일을 푸시를 해주고 압축 파일을 풀고 빌드까지 수행을 해서 런치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로스뿐만 아니라 로스2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로스 패키지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델에 만약 딥러닝을 이용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면 로스 툴박스와 GPU 코더 제품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 모델은 쿠다 형태로 로스 API 관련된 인터페이스 코드나 딥러닝 모델 주변의 다른 알고리즘들은 C++ 코드 형태로 생성을 해서 엔비디아의 인베디드 하드웨어로 자동으로 디플로이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쿠다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도 없고요. 파이썬 코드와 C++를 연동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이썬 코드는 쓰이지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로스에서 어떻게 딥러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로컬 PC에 설치된 GPU로도 동일한 기능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와 로스2에 대해서 다양한 통신 방식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로스2에서는 아직 로스보다는 지원 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쿠다 로스 노드 제너레이션은 아직 로스
로스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2는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방법을 갖다가 자동 주차 모델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전에 있던 단일 주차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4개의 개별 모델로 나누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먼저 모델 사이에 오가는 여러 시뮬링크 시그널 선들은 로스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브 블럭으로 대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션 플래너 같은 경우에 원하는 궤적을 계산해서 이제 신호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로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트롤러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예제는 로스 툴박스에서 로스와 로스2 형태로 둘 다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디시전 부분의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서브 시스템이 있고요. 퍼블리시 서브 시스템이 있고, 앞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는 메인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서브스크라이브 서브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내부를 보면, 내부에는 여러 서브스크라이브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는 정해진 토픽에 대한 메시지가 입력이 되게 되면 메시지 데이터도 출력하지만 이렇게 isInU 포트를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요. 이 이벤트를 조합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조합을 해서 새 메시지가 입력돼 있을 때만 뒤에 이렇게 트리거드 서브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메인 서브 시스템과 퍼블리시 서브 시스템을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동작시키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블럭을 보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블럭은 로스와 로스2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블럭의 메뉴를 보면 사실 메뉴 구성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스2 도메인 아이디를 컨피규레이션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창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URI와 포트 넘버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2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아이디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토픽을 읽어드릴 건지를 결정할 때는 토픽의 이름을 안다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픽의 이름을 모른다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로스 네트워크에 떠다니는 토픽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토픽들의 리스트가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퍼블리시 서브 시스템에서는 비어있는 블랭크 메시지, 비어있는 메시지를 하나 선택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심고요. 그리고 퍼블리시 블럭을 이용해서 로스 네트워크에다가 이 해당 토픽을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블랭크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메시지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되죠. 보내는 방법 메시지인지, 서비스 리퀘스트인지, 리스판스인지, 액션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메시지의 형태도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셀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매트랩 버전에서 지원하는 로스 메시지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메시지 버전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스탠다드 메시지들이 쭉 한꺼번에 나열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메시지가 스탠다드 메시지가 아니라 커스텀 메시지라 그러면은 링크에 기재된 방법을 통해서 커스텀 메시지를 파일 하시게 되면은 이 리스트 안에 그 해당 메시지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를 포함한 메시지는 퍼블리셔 블럭으로 입력이 돼서 메뉴에 설정한 토픽 이름으로 퍼블리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델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죠. 외부에 로스 패키지가 필요하다면 해당 패키지를 런치한 상태에서 모델을 하나하나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좀 귀찮으니까 저처럼 그냥 하나의 모델에다가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블럭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별 모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콜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실행을 시키면 버튼 하나 누르면 4개의 모델이 다 같이 런이 되게 됩니다. 자, 각 모델들은 이제 더 이상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로스 토픽을 이용한 서펍 통신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뭐 외부에 다른 로스 노드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에 신호선이 없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아까 전에 시뮬레이션 할 때와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시면 이제 내 알고리즘은 잘 개발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비클 모델을 제외한 실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노드들만 코드 생성을 수행해서 스탠드얼론 로스 노드로 만든 다음에 비클 모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시뮬레이터에 국한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얘만 시뮬링크 모델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코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게 실제 차에 실장이 된다 그러면 3개의 로스 노드는 유지된 상태에서 차에 조향 엔진, 브레이크 시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드만, 캔 통신을 할 수 있는 노드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바로 또 차에다가 적용을 그대로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트랩 시뮬링크가 자동주차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아키텍처 디자인부터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디플로이에 걸쳐서 개발 워크플로우 전 과정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지만은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마음 먹고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많은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지는 Q&A를 통해서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